저는 한국어를 고민합니다. 여러분의 한국어는 어떻습니까? 평생 한국어를 공부했고 또한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를 제법 잘합니다. 대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처럼 감정을 주고받고 진심을 전하는데 제 한국어가 잘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사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지식을 전하는 언어 활동을 합니다. 직업적으로 말이죠. 소위 첨단 과학과 최신 기술을 접하면서 그걸 언어로 표현하는 일. 다른 한편으로는 철학 같은 인문학 번역책을 편집합니다. 이런 일을 오래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지식을 전할 때에는 한국어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깊습니다. 한국어를 말하기 전에 먼저 언어 일반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당최 알 수 없는 현상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애당초 해독이 불가능한 글인지 아니면 우리의 문장 해독력에 문제가 생겨서 그 글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은 것인지 적어도 둘 중 하나에는 해당하겠죠. 전자라면 그냥 해프닝에 불과하고 지식과는 무관합니다. 누가 읽든 어차피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글이었으므로 지식이 전해질 리 없습니다. 문제는 후자입니다. 누군가 그 난해한 글을 쓰면서 지식을 전하고 또 누군가는 그 난해한 글을 읽고 지식을 전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식의 평신도들은 그 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당최 알 수 없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어느 분야에서나 발생하고 어떤 언어에서나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난해한 책은 덮으면 그만이고 골치 아픈 영상이라면 다른 영상으로 바꾸면 되겠지요. 그런데 제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지식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도매상이 자기도 모르는 상품을 소매상한테 팔 수 없지 않습니까? 소매상이 정체불명의 제품을 소비자한테 돈 받고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완 좋은 사람들은 에이 뭘 그리 심각하게 굴어 그냥 팔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부적을 팔았다고 생각해. 사람들은 부적이라면 그냥 넘어가 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수완 좋은 사람들이 시장을 지배하게 마련이지요. 하지만 시장이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저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당최 알 수 없는 현상을 일으키는 글에 관해 말하면서 우리의 문장 해독력에 문제가 있어 그 글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글의 의미를 모르겠노라고 백기를 든 셈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본래 그 글을 쓴 사람의 문장력이 좋지 않아서 의미를 알 수 없었던 게 아닐까? 그 문장을 좀 바꿔서 표현한다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완벽한 문장을 쏟아내는 작가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런 의무는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글을 좀 바꿔서 표현하는 것을 몹시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째서 함부로 바꾸냐는 것입니다. 주로 학문하는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는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글을 쓴 당사자는 그 글에 담긴 의미와 표현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 10중 8구 표현보다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답할 겁니다. 대체로 저자가 글을 쓰는 목적은 자기 머릿속의 의미를 전하기 위함이지 자기 표현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저자는 자기가 생각하는 의미를 세상에 잘 전하려고 고심하면서 어떤 표현을 신중하게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게 최선의 표현이었다면 우리는 그 표현을 존중합니다. 우리가 저자의 표현을 존중하는 까닭은 그 표현 덕분에 저자가 전하려는 지식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 표현 탓에 저자의 진심을 알 수 없다면 우리는 그 표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존중할 리가 없지요.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는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 멈춰 다른 의문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저자의 모든 표현은 과연 다 하나같이 중요할까? 소설가나 시인처럼 문학 작가의 경우에는 표현 하나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들은 지식을 전하려고 글을 쓴 게 아니니까는요. 누구도 예술가의 표현을 고치지 않습니다. 표현된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예술가들에게는 표현과 의미가 서로 분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식을 전하려는 저자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표현은 의미의 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기도 하지만 어떤 표현은 의미와 결합이 그다지 강하지는 않습니다. 문장의 연결과 분리에 의해 정해지는 문장의 개수, 서술어의 변화, 꾸미모의 선택, 반복되는 단어, 어구, 언어 습관, 불명확한 접속사 등이 그런 표현들이지요. 그런 표현들은 때때로 독자에게 의미를 전하는데 효과적이긴커녕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문장을 필요 이상 복잡하게 만들어서 의미를 전하는데 방해가 되곤 합니다. 자기 글에 이런 방해물이 들어있다면 저자가 좋아할까요? 자기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 방해물을 누군가 알려줘서 그 덕분에 의미가 더 잘 전해지게 됐다면 그걸 싫어하는 저자가 있을까요? 세월이 흘러 그런 방해물을 좀 고쳤다고 해서 어딜 함부로 고쳤느냐며 분노하면서 무덤 속에서 뛰쳐나오는 저자가 있을까요? 그런데 지식을 전하는 표현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자의 언어에서 번역자의 언어로 번역되면서 이 복잡성이 증폭되지요.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당체 알 수 없는 현상을 일으키는 글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의 언어로 표현된 지식이 번역자의 언어로 표현된 지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독일어로 표현됐던 지식이 한국어로 표현된 지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영어로 적힌 글이 한국어로 적힌 글로 바뀐 경우여도 좋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당최 알 수 없는 글은 한국어 때문입니까? 아니면 외국어 때문입니까? 저자의 글에 대해 저는 앞에서 몇 가지 당연한 의문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식을 전하라고 글을 쓴 저자가 완벽한 문장가가 아닐 수 있으며 그런 저자는 표현보다는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리라 고 우리가 합의했습니다. 물론 저자가 쓴 글에는 의미와 표현이 불가분으로 결합된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표현도 많음을 우리가 함께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번역자는요? 번역자의 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저자보다 더 존중해야 합니까? 저자가 말하려는 의미보다 번역자의 언어가 더 중요합니까? 지금 저의 관심사는 번역자들 역량이나 번역자들의 심리학적 상태 혹은 구조적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번역자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공통점에 관심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한국어로 표현된 지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지요. 번역자는 한국어로 저자의 지식을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한국어로 번역된 그 지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번역자가 번역한 한국어를 편집하는 작업을 합니다. 저자의 글을 번역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자기 본분을 읽고 저자보다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번역자들을 종종 목격합니다만은 일단 저는 그저 그들이 작업한 결과물인 한국어를 보는 것입니다. 결국 읽어도 무슨 말인지 당체 알 수 없는 번역문들을 접하는 것이지요. 물론 번역자의 역량을 탓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개화 후 100년 동안 긴 세월에 걸쳐 누적된 문제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사용하는 한국어 자체의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어의 문제, 지식을 전하는 언어로서의 한국어의 역사를 생각해 본 거지요. 우리는 우리말이 세계 최고의 언어라고 단정하는 목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국인이 이 땅에 살면서 한국어로 소통해온 역사가 수천 년입니다. 확실히 한국인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어의 역사가 꽤 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소통의 언어가 아니라 지식을 전하는 언어로서 한국어를 말하는 것인데요. 결국 글입니다. 문법과 표기법이 지배하는 언어 세계이지요. 또한 감정이 아닌 개념 덩어리를 전달하는 언어 세계입니다. 이런 언어 세계로서 한국어의 역사는 매우 짧습니다. 사실상 갓난아기 수준의 언어이지요. 그래서 우리말이 부끄럽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언어를 섬세하게 더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까지 우리 조상들은 한글로 적힌 글로 지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을 전하는 언어는 한자였지요. 그걸 어떻게 우리식으로 발음하든 어쨌든 한자였습니다. 언어 세계에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 얻어낸 구체적이며 잡다한 지식은 추상명사로 표현됩니다. 실은 추상명사들의 관계와 연결로 표현되고 전달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추상명사를 표현하기를 오랜 세월 동안 한자에 의존했습니다. 한자 그릇에 담긴 언어로 지식을 표현했던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서양의 지식 세계를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릇의 크기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원래부터가 지식을 전하는 언어로서 우리 한국어는 어휘가 좀 부족했던 겁니다. 개화 후 서양의 지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지만 그것보다 더 빨리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어 그릇에 지식이 담길 수밖에 없었죠. 한자, 일본식 한자, 일본어가 지식을 표현하는 언어였습니다. 물론 당시 문맹률은 99%에 이르렀습니다. 꾸준히 교육을 통해 문맹률이 개선됐지요.
해방 이후에는 표기 언어로 한글이 자리 잡았고 드디어 지식을 담는 언어로 한글 그릇이 역할을 하게 됐지만 그 역사가 이토록 짧습니다. 학자들이 문법을 발명하고 정부의 정책에 의해 발명된 문법이 보급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통일된 것이 1970년대 독재 시절의 일입니다. 학자들이 발명한 문법은 아주 혁명적이었습니다. 표기법은 서울말씨로 표준화되었고 구어의 자연스러움보다는 인위적으로 개발된 문어를 강요함으로써 문어와 구어의 신분을 구별했지요. 거기에 아주 복잡한 띄어쓰기 굴레를 국민들에게 씌웠습니다. 순박한 우리 한국인들은 정부의 지침에 저항하지 못하고 문법에 순응했습니다. 이런 시절에도 지식을 전하는 언어는 한자 그릇, 일본식 한자 그릇, 일본어 그릇에서 주로 선별됐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겠지요. 지식은 어차피 소수의 전유물이었으며 평범한 사람들은 어차피 개념 덩어리 지식을 몰라도 되는 시절이었고 지식을 알려면 대학에 가서 공부할 자격을 얻으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어는 원래가 구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지식은 글이 아니라 말로 주고받으면 됐으므로 큰 문제는 아니었겠지요. 그런데 상황이 1990년대부터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지식을 담을 언어 그릇이 작아졌습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고 공식 언어는 한글로만 표기하게 됐으니까는요. 사람들의 한자 수준이 떨어졌습니다. 이는 한자 그릇에서 표현된 지식에 대한 이해력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일본식 한자 혹은 일본식 표현에 대한 이해력도 떨어뜨립니다. 지식을 전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학자나 지식인은 일본을 통해 수입한 단어에 의존해서 지식을 표현했는데 그런 단어에 대한 대중의 이해력을 손상시켰습니다. 문맹률은 거의 0에 가깝고 사람들의 언어 수준이 과거에 비해 놀랄 정도로 높아졌는데 지식을 전할 때 사용하는 우리말 어휘가 실질적으로 감소해버린 것이지요. 어휘가 부족해지면 지식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현재 영어로 채워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옳든 그르든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합니다. 어쨌든 지식을 전하는 언어로서 한국어는 점점 어휘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종전처럼 한자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읽어도 무슨 말인지 당체 알 수 없는 현상이 생기고 마는 것이지요. 이처럼 언어는 변합니다. 그런데 지식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놀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인터넷이 보급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의 일상화와 유튜브의 보편화로 말미암아서 누구든 쉽게 지식을 접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지식에 대한 접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지만 그 지식을 표현하는 언어에는 어딘가 고장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당체 알 수 없는 현상이 도처에서 발생합니다. 지식을 전할 때에는 한국어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맹률이 크게 개선됐지만 문장 해독력은 오히려 악화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언어가 생각을 받쳐주지 못하므로 지식 수준이 낮아집니다. 특별한 언어에 익숙해진 집단이 지식을 독점하고 동시에 그런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식 세계에서 배제됩니다. 지식이 잘 전해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 지식을 가진 소수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지요. 우리 한국인은 소수에 의존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그 지식을 자기가 갖고 싶어 합니다. 이때 한국어가 잘 작동하지 못하면 잘못된 지식이 전파될 우려가 있겠죠. 소문이 진실이 되고 이성보다는 감정이요, 신뢰보다는 음모가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어쩌자는 것인데 그걸 제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그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당체 알 수 없는 현상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해야겠지요. 인문 고전에 대해서 말하자면 훌륭한 번역자들이 30년 전, 50년 전 그때 번역되었던 외국의 고전을 다시 우리말 평범하게 사용되는 한국어로 재번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장력이 좋지 않은 학자들은 저자에 대한 존경심과 독자에 대한 존중감을 갖고 당분간 번역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더군요. 그 시간에 논문을 쓰시거나 저술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문장력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번역해야겠다면 우리는 그런 학자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세계에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니까는요. 물론 사람들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당최 알 수 없는 체험을 이어나가겠지요. 그렇다면 역시나 학문 번역과 대중 번역을 분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학문 번역에 종속되어 있는 대중 지식의 세계를 구해내야겠죠. 약은 약사에게, 번역은 번역가에게. 과학과 기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주어와 서술어를 일치시키는 훈련과 접속사를 분명히 사용하는 훈련을 했으면 합니다. 이 분야에서 다뤄지는 지식은 틀림없이 발생하고 발생해야만 하는 어떤 작용을 다룹니다. 그렇다면 발생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야만 지식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또한 과학과 기술 분야는 원인과 결과, 작용과 반작용, 이것과 저것의 비교의 세계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단계들과 요소들이 서로 작용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섬세한 접속사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죠. 사람들이 이걸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제품을 개발한 능력자들이 그 신제품에 관련된 지식을 좀처럼 표현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더군요. 아니, 그 뛰어난 능력자들의 언어를 당최 알 수 없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지식을 전하려는 사람에게도 그 지식을 듣고 감탄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아쉬운 일이죠. 감정을 전하는데 한국어는 탁월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어휘도 풍부하지요. 저의 소망은 이런 겁니다. 한국어가 지식을 전하는 언어로서 참 좋은 것 같아 라고 누군가 말할 때 누구나 쉽게 공감하는 세상. 아마 적지 않은 세월이 걸리겠지요. 감사합니다.